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1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폭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오름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긴 했는데 소폭의 오름세로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아무래도 이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네, 10억 마음에 안 들지만 50억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이 좀 잠깐 하락했었는데요. 결국 결과를 중요시 여기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다시 또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기자회견이 또 진행되는 중에는 잠시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이 상승폭 확대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틀 연속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시장을 제가 6월부터 움직이는 것들을 좀 봐왔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흔들릴 때 또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연결해서 보면은 뭐 사실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반응 자체를 일단 시장에 계속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경제 정책과 다르게 지금 사실 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들은 바로바로 이 주가 지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경제 정책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여론의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반응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 강도가 수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좀 되돌림에 좀 시작이 됐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주주 친화 얘기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들을 다음번 상법 개정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개정에 대한 방향성들은 아마 이제 여론 수렴의 단계를 좀 더 전보다는 조금 더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되면은 일단은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때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정책 조정의 폭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증권주나 지주 뭐 이런 업종들의 상승세를 저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이런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 이제 시장이 끌고 갈 때 이 정책 기반에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 재조정 작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전보다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 좀 더 여쭤보면 일단 시장은 현행 기준 그대로 좀 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증시도 좀 오름세 보인 것 같긴 한데 대통령 발언에서는 네.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 원래 정책 기조이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시는 방향성들은 아마 따로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반응을 보면서 정책 조정을 해 나간다라는 것들의 시그널들을 일단은 한번 봤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저희가 처음 이 개정안들을 대했을 때 이때 분위기보다는 이 충격에 가해지면 조정을 한다라는 그림들에 대한 기대치들을 시장에서는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정책들이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강도로 나왔을 때는 일단 정책 조정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여론의 평가를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조금씩 이제 파는 모습들도 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연결되는 게 지금 저런 이제 국내 정치 이슈냐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서의 AI 관련해서 다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 때문에 연결된 거냐 이게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긴 그림에서 보면 올해 연초부터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 실적은 아닙니다. 실적보다는 사실 밸류에이션의 재조정 작업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사실 뭐 저희가 그리스 증시 제외하면은 웬만한 주요국들 중에서는 PER 조정폭이 가장 큰 국가 중 연초 대비로 비교하면 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정책 모멘텀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과정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사주라던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에 대한 기대치들은 분명히 작업이 됐을 거고 이제 이후에 조금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안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 평가를 통해서 이 강도가 조절되는 작업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지금 최근의 분위기들은 이 미국 증시도 사실 이 여기 저희가 상반기에 봤던 그림들과 다른 거는 일단 빅테크 중심의 강세 흐름들이 다시 또 계속 재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제가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AI 쪽 빅테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은 대선 이후에 저희가 한번 좀 개별적으로 이제 누리는 부분이라 보면은 조금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이 IT 기반의 이 AI 실적 모멘텀들을 저희 증시, 저희 기업들도 좀 꾸준히 좀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시장에 좀 갈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간밤 미증시에서도 AI주들이 굉장히 강세였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AI 뭐 반도체주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강하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정책에 특수성 네. 때문인 걸까요? 저희는 약간 좀 개별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던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테크 쪽의 모멘텀들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좀 봐야 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AI 제일 핫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세계 1등이 바뀌었잖아요. 세계 1위 부자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머스크에서 이제 오라클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움직여서 그 시장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인지 AI인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지금은? 사실 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AI랑 데이터 센터를 좀 떼어놓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후발주자라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M7에서 이 10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브로드컴이랑 이제 같이 언급되는 기업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초기에 주목받던 기업보다는 약간의 이제 세컨 티어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경쟁력을 좀 빠르게 좀 이렇게 확보했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같고 이게 지금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에 이제 OCI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 서비스를 굉장히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 오라클이 했었던 이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이 데이터와 접목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필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될 텐데, 근데 또 후발주자인 만큼 조금 더 가격의 좀 효율성들, 비용 효율성들을 좀 제공하는 그림들이 있으면서 지금 뭐 가이던스라든가 어제 그 오픈AI와의 좀 큰 대규모 계약까지 좀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더 연결해서 이제 전력 전쟁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에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저희가 계속 AI 붐이 나올 때 지금 같이 부각됐던 이제 테마들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원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라던가 좀 뭐 최근에 이제 구리 얘기들도 뭐 중간 중간에 또 저희가 잊을만 하면은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많이
쓰는 만큼 전력과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웬만한 국가들, 신흥국 한 국가가 사용하는 연간 전력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즈니스 방향성들이 지금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MSFT,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단독으로 공급받는 이런 현상들도 있고, 뭐 어제 오픈AI의 그 계약처럼 이 파워에 대한 그 전력에 대한 이 수요들을 계속 꾸준히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 좀 강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요즘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핵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퍼포먼스 PC처럼 HPC 만드는 회사들 주가들도 예. 코웨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많이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진 사람들은 뭐 제 생각에는 계속 홀드하면서 네, 네. 간다고 치지만 예. 신규로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과정들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견고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도 이제 이 AI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부담이 되는 영역들에 한 2, 3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저희가 꾸준히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아직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주고 다시 주가가 이 기대치들을 다시 반영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 KPX에 대한 그러니까 지출 규모들이 확대되는 기조도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이 부담을 좀 느끼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춰진다고 하면은 그때 오히려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포지션들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와 AI 간다.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안 올라요. 그래서 봤더니 나스닥에 오라클이 없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S&P만 가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이제 개별 종목도 또 확인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네. 일단은 뭐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7에서 이제 10개 그 테크 종목들로 이제 확장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근에 또 이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ETF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ETF를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ETF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제는 좀 올랐지만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AI를 장착해가지고 기대치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상반기에 있었는데, 최근의 그램들은 스타트업이라던가 뭐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걸 따라잡으면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개별 종목에 대한 중요성들, 선택의 중요성들이 또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들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 지금 관련해서 대형 계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AI 버블 이야기는 또 싹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AI 버블일 때는 AI가 약점이었던 애플이 가만히 있다가 재평가받는 상황이었었는데, 간밤에는 다시 또 애플이 하락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애플 하방을 더 넓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초부터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M7을 가지고 저희가 차별화를 좀 많이 이제 봤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나머지 5개 종목들이랑 좀 격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뭐 세븐틴이 좀 공개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약간 좀 AI 쪽에서의 그 속도가 좀 늦었던 부분들을 다 메꿔줄 정도의 수준은 조금 아니지 않았나라는 평가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 그 세븐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지만, 또 약간 좀 여전히 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여러 이제 플랫폼 기업들하고 같이 한 번씩 이제 맞춰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성과로 좀 이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 물론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중심으로 좀 많이 있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이폰 쪽의 수요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 강제적으로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뭐 사실 뭐 뉴스들
저희가 보면 아는 부분들이 최근에 또 20, 30대에서 애플의 선호도가 좀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 AI 쪽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봤던 PPI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약간 충격이었죠. 데이터로만 보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가 나자마자 이제 금리 인하 확실하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바로 그냥 꼬꾸라지면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하락을 전환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 PPI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길게 호흡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전월치, 그러니까 7월치를 저희가 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도 좀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달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난달에 사실 이제 하향 조정이 좀 되긴 했죠. 하향 수정이 되긴 했는데 7월달에 당시에 발표될 때 0.9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수정된 게 0.7이죠. 근데 0.7의 숫자들을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과거 데이터 한 20년 데이터 놓고 보면은 헤드라인이 0.7 전월 대비 상승률 보였던 게 이제 팬데믹 때 제외하면은 3번밖에 안 되고요. 이게 또 코어로 넘어가면은 코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내에 팬데믹 21년, 22년 제외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난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1 마이너스 정도 가지고는 사실 뭐 모든 걸 좀 해결하기 좀 어렵지 않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 같은 경우도 PPI는 높게 나왔는데 CPI가 조금 이제 안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게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결국 사실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항목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서비스가 좀 안 좋았고 그 상품 쪽은 플러스 0.1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관세 영향은 이쪽에 반영이 될 거고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고용과 같은 결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해석들이 좀 같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품목별 상승률 나오는데 마이너스 1.7%가 유통 서비스 마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결국은 이제 기업체들이 네. 이제 그러니까 가격의 전가를 못했다 관세를 그래서 네. 결국 손실봤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 상품 네.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세히 보고서 마이너스 0.1 보고 올렸다가 저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거 기업들 실적 나빠지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대신에 이제 AI만 그냥 빵 해서 네. 오라클이 그냥 전체를 끌고 가고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 숫자를 보면 네. 나머지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그 트레이드 서비스 항목이죠. 저희 유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드 서비스 항목이고 이게 사실 그 항목을 계산할 때 보면은 이 판매가와 매입가, 그러니까 원가를 가지고 이제 제외를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상품 쪽, 그러니까 에너지랑 저희가 이제 코어 기준으로 에너지랑 식품 쪽을 제외한 항목을 보면은 사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은 올 4월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던 타이밍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플러스 0.7이 나왔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CPI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일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사실 또 마이너스가 좀 더 커졌다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과거 패턴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어쨌든 손해 보면서 계속 장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길게 가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또 FMC가 저희가 있는데 FMC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이제 애매함과 조금 이제 향후의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적극적인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I만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지니까 CPI 이제 오늘 네. 밤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요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CPI도 지금 사실 이제 전월 대비 0.3% 정도로 지금 시장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항목별로 이제 저희가 PPI에서 봤던 것처럼 항목별의 방향성들, 그러니까 뭐 가장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이 상품 쪽과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방향성들을 좀 봐야 될 거고 상품 쪽의 물가 압력들이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이제 그냥 마냥 안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은 결국 관세도 결국 이 출발선상에선 결국 관세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걷어지면은 사실 또 이 불확실성들이 없어지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지는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확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을 좀
좀 드러낼 수도 있다. 조금 이제 디테일들을 좀 더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해임했던 이삭국은 네. 아니다, FOMC에 들어간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란도 이제 들어가서 투표를 할 거고. 네. 그러면 결국 FOMC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국은 CPI를 보고 FOMC에서 누가 이제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저희가 사실 9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FOMC를 하면은 점도표와 경제 전망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저희 집계가 나올 텐데 사실 그 지난번 6월 때도 저희가 봤던 것처럼 약간 위아래로 분포가 좀 이렇게 확 괴리가 벌어지는 그림들이 또 한 번 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명 정도 조정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기존의 이 패키지, 그러니까 이게 이사진 한두 명이 의견을 내 가지고 다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총재까지 다 합쳐서 그 의견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의견의 분포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보우만과 사실 어떻게 보면 윌리엄스의 그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좀 더 자극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평균치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들이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많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도표에서는 점이 위와 아래로 조금 더 분산될 가능성들이 높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들이 나올 때는 또 아시다시피 기자회견은 파월 의장 혼자 하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들의 패턴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톤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도 약간 좀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이 향후에 데이터에 반영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을 얘기하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뭔가 적극적인 인하의 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고용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에 미국 10년짜리 이제 장기 국채들 막 금리 올라간다고 난리 네네. 쳤지만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요인이 결국은 이제 금값 올라가는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아니냐. 그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또 카타르 또 네네. 공습하고 또 그다음에 폴란드 드론 날라오고 EU 또 격추하고 또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우익 부분의 청년 친구는 또 이제 예. 또 총 네. 사망을 하고 이러면서 트럼프가 엄청 길게 또 이제 트윗에 네.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놓고 보면은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면은 오히려 좀 강하게 뭉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폴란드와 러시아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카타르 쪽 이슈도 있고 그리고 결국 보면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보수성의 공화당 쪽에 이제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결집시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과정들 보면은 정책 방향성들이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되돌려 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푸는 쪽으로 갈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네. 유동성은 더 풀 것이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유동성 랠리 쪽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FOMC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의 변동성 좀 유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제 조정의 관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관점을 보면은 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에서 좀 눈높이 좀 조정하는 정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과물 정도를 좀 본다고 하면 사실 불확실성들은 좀 더 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뭐 방향성을 돌리는 부분들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두고 해소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물가 조금씩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가에서 유가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틀 연속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아직까지 그 부분을 완전히 저희가 뭐 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이슈들을 놓고 보면 사실 유가 레벨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직까지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벨 자체도 지금 $60 초반 레벨이면은 사실 기존의 박스권을 저희가 이제 쭉 놓고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하단에 좀 더 가까운 레벨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지정적 리스크가 벌거졌을 때는 사실 뭐 하루에도 뭐 4, 5%씩 움직일 수 있는 유가가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1%대의 좀 움직임을 가져갔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좀 경계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 이 수급에 대한 이슈들도 사실 경기에 대한 판단과 이게 좀 금리나 기대를 가져가는 배경에는 사실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유가의 상승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9월달 맞이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 죄송합니다. 그 기술주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이제 약화될 거고, 그다음에 예. 세금 부분도 이제 9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고 기간 조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FMC랑 이제 결과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관망 기조도 뭐 나와도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내 증시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뭐 어제 계속해서 분위기 자체는 좋긴 한데 저희가 추가적인 리스크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저희가 대외 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뒤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사실 결국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에 대한 그 서명 자체도 사실 일본과 유럽 뭐 이런 국가들을 좀 한 상태지만 사실 이게 이 글로벌하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추후에 또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가능성들 저희가 제거하고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때 이게 지금 위헌 결정에 대한 이슈들도 사실은 지난주에 어쨌든 대법원 상고를 하면서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잠깐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끝나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그 대법원의 판결이 관세를 돌려주라는 이제 판결까지 더 길게 크게 가면은 사실 이게 금리가 튈 수 있는 여지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외 변동성들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국내로 보면은 국내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을 말씀하실 때 그 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치들이 조금 이제 못 미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수정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가 또 PR 기준으로는 선행 PR 기준은 한 11배 정도 되면 한 번씩 걸리는 그림들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이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정책에 대한 좀 기대치들이 좀 혹시나 깎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일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지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사실 약간 오버슈팅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500포인트 정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감안했을 때 좀 그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기준으로 3,000. 예. 네. 고점에 알겠습니다.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를 포함해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건데요. 이 같은 글로벌 훈풍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해석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고성능 낸드 솔루션 제품
GUFS 4.1을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장 0.99% 오르면서 30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넥스트칩도 오늘 16%대 급등하면서 3,625원에 마감했고요. LTC가 오늘 9%대 강세, 오킨스 전자와 네온테크가 각각 8%,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이 오픈 AI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설치가 가능한 온사이트 발전원, 특히 연료 전지가 주목받으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블룸 에너지와 퓨얼셀 에너지를 포함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국내 증시에도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1,470원이고요. 범한 퓨얼셀이 오늘 19%대 오르면서 29,600원, 두산 퓨얼셀도 오늘 15%대 올랐고 S퓨얼셀과 일진 하이솔루스가 각각 9%, 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부터 미국 증권거래 플랫폼 기업 로빈훗 마켓츠, 미국 첨단 소재 기업 코닝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라클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특히 클라우드 수요와 계약이 넘쳐난다는 발표에 주가는 33년 만에 하루 최대폭으로 치솟았고 이로써 미국 기업 시총 10위에 올랐는데요. 현재 주가는 35%대 급등한 3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4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성장했고 조정 EPS는 1달러 47센트로 예상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년 대비 15.4% 증가했는데 특히 서버와 저장 공간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55% 급증했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매출도 약 10% 증가했습니다. 분기 말 기준 총 수주 잔고는 4,5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 증가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10월에는 새로운 AI 서비스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바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빈훗 마켓츠입니다. 현재 주가는 117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16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6월 S&P 500 편입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이번에 편입이 확정되면서 당일 장중 주가가 약 16%대 급등했습니다. 7월 주식 거래 대금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091억 달러, 암호화폐 거래 대금은 무려 442% 증가한 28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수탁 자산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SEC가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에 힘입어 주식과 암호화폐를 하나의 앱에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로빈훗 마켓츠는 이미 이런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닝입니다. 현재 주가는 74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84달러로 제시됐습니다. 기업용 부문은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초고속, 초고밀도 케이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글로벌 통신사의 광섬유와 케이블을 납품하는데 최근 고객사 재고가 많아 판매가 부진했지만 재고 조정이 끝나면서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투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광통신 부문 순이익률도 1년 만에 3%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밀도 케이블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PER은 47.3배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수요 확대와 장기 성장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KT 유령 기지국이 소액 결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SK텔레콤 과징금, BTS 정국시의 해킹 사건, 그다음에 이제 SK 지나서 KT까지 유령 기지국 사건까지 연이어서 악재들이 통신사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연이은 해킹 사건으로 통신 보안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KT 유령 기지국 해킹 관련 기사들 열심히 읽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해킹을 했다는 건지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떤 원리인가요? 좀 전에 이제 KT가 또 발표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유령 기지국은 뭐냐면 원래 이제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중계기를 통해서 네. 그 본체로 가는 이런 연결해주는 이제 기지국이라는 이런 뭐 안테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설치가 많이 돼 있으면 아마 통화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수할 텐데 그 기지국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초소형 해서 이제 뭐 펜토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 장비가 있긴 하지만 작은 뭐 이런 것도 기지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 기지국이 이제 중개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등록되지 않은 인가되지 않은 유령 기지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령 기지국은 전파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해도 상당히 이렇게 전파세가 강한 걸 먼저 우선해서 잡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말기에서 자기가 무선 전파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단말기 자체가 그 중간에서 그 상당히 전파세에 강한 쪽으로 먼저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령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세를 상당히 강하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통신을 하는 그 이용자들의 어떤 무선 그 전파를 계속 수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할 당시에 암호화가 돼 있긴 하지만 일단 수집이 되면 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이제 가입자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IMSI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제 그 기기 정보 IMEI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연결돼 있는 순간에 계속 수집을 하고 거기 더 나가서는 SMS 뭐 인증 체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악용해서 이번에 소액 결제까지 그 부정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국내에서는 유령 기지국 사건은 별로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거의 처음 발생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알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작년쯤 되는 것 같은데 태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차를 이동해가지고 차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계속 주변 반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무선 전파를 계속 수집했었는데 다만 그 수집한 사람이라든가 뭐 사이버 그 수사국에서 빨리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수집은 했지만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사례도 있고요.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간헐적으로 발견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발생된 거는 처음이라서 국민들의 좀 충격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보안 체제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합니다. 뭐 저희 IMS, 뭐그 ISMS, 뭐 P라든가 뭐 ISO 7000, 뭐 720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구제 표준 규격에 맞는 그 보안 체계를 대부분 다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SKT 해킹 사태 때하고 지금 KT 해킹 사태 때하고 차이점이 좀 분명히 있잖아요. SKT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체에다가 본 서버에다가 직접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정보를 계속 탈취해 갔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져갔던 것이고 여기는 자기네 그 내부 서버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무선 그 전파를 직접적으로 수집해가지고 그 무선 전파 안에 딸려 있는 고객의 가입자 식별 정보라든가 기기 정보라든가 아니면 SMS 인증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탈취해서 썼기 때문에 이 보안이 단순하게 회사 내부만 잘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부수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못 쓴 게 이번 사고에 좀 약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보안 체계가 우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허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지금 그 있습니다. 전파라는 게 와이파이 된 거의 전파인가요? 아니면 전화기끼리 하면은 보통 와이파이 꺼버리잖아요. 전화기에서 저희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밖에서 이제 뭐 공동 와이파이 같은 거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네. 어떨 때가 그 정보가 탈취가 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일단은 그 와이파이랑 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네. 통화를 하게 되면 네. 뭐 어떤 특정한 기지국을 통신사를 가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지국을 거쳐서 메인 뭐 중계기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대할 사람의 어떤 지역에 있는 쪽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는 전화 통신 또 전화로 뭐 SMS라든가 뭐 이런 부분 본인 인증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나가는 무선 전파
이런 부분을 잡아서 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와이파이도 말씀하셨는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 이제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잡아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보안이 되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이제 한 공유기의 어떤 소유자가 아니면 해커가 직접적으로 그 공유기를 해킹해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 무선 단말기가 계속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가지고 이 휴대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선 와이파이 그러면 별도의 그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상당히 좀 어렵게 걸잖아요. 단순하게 1, 2, 3, 4가 아니라 이 가맹점의 어떤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에 어떤 다른 그 특수 문자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안이 약간 취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도 그렇게 보안 체계를 좀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무료 와이파이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걸 아예 쓰는 건 상관없는데 보안이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좀 약간 있으니까. 약간 있다. 그냥 네. 전화보다는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네, 전화번호는 상당히 많죠. 네, 전화는 실질적으로 가면 이게 기지국 갈 때는 중계기에 갈 때는 이게 암호화돼 가지고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계기에 도달하면 이 알고리즘이 복호화가 돼 가지고 풀려버립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이 기기가 암호화된 그 무선 전파를 받아서 중계만 했으면 좋은데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복호화 돼가지고 풀립니다. 다 거기서 이제 기기 정보라든가 국제 가입자 식별 정보 이런 부분이 이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범인이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길을 택한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소액 결제 쪽으로 해서 방향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위해서 일단 한번 시험해 본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범인이 실질적으로 다른 큰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자가 또 공모하지 않았냐 이게 상당히 좋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일반 해커가 여기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과연 탈취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해커가 보유하고 있는지 수집해가지고 탈취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한 1억 8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전에 KT가 발표한 걸 보니까 5,561명의 유식지 네. 데이터가 지금 해킹됐다고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해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인증 절차가 그나마 좀 간소한 이런 소액 결제를 먼저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시간대도 다 새벽 시간대잖아요. 취약 시간대 네. 이렇게 한 거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원래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용도 이런 부분을 찾다가 소액 결제를 먼저 써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면 KT 측에서 속보 지금 나온 거 보면 앞으로 소액 결제 인증에 있어서 생체 인증 도입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는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은 보완이 됐긴 하지만 다른 정보들은 여전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SKT 사태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HSS 홈 가입자 서버라고 그래가지고 메인 서버가 이제 탈상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국제 가입자 시절 정보, 아까 IMSI라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기기 정보, IMEI라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탈취한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휴대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복제폰. 네, 복제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회원이 가입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 휴대폰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런 정보가 나가면 이게 디지털 정보잖아요. 디지털 정보는 어떻습니까? 단위 오프라인에서 이런 게 나갔으면 다시 회수해 오면 거기서 끝나지만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복붙 기능이 하는데 이런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한 번 나가면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그러면 전화기를 바꾸는 게 최선인가요? 근데 일단은 전화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가 어떤 SMS 인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고유 식별 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고유 식별 번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번호는 바꾸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번호도 변경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화번호, 기기 네. 다 바꿔야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제일 상당히 안전하게 하려면 번거롭지만 근데 그래도. 안전하다?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한 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정보가 다 털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 단순하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최소한의 이제 안전장치를 할 수 있죠. 일단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미연에 막으려고 그러면 소액 결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생체 인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도를 갖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0 이상 하지 않게끔.
원래 우리가 이제 소액 결제를 한다고 그러면 뭐 신용카드 되고 안 그러면 현금을 직접 보낸다든가 어떤 다른 지급 결제 수단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지 않게끔 막아놓는 거 좋고 뭐 전 쓴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한도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뭐 홍채인식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옛날부터 먼저 도입이 됐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뭐 눈을 보고 이렇게 공채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지문 인식을 할 거예요. 제가 봐서 지문 인식을 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증 체계를 이제 멀티 인증 체계를 이제 가져가는 건 좋은데 뭐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인증 체계를 갖고 간다 그러면 제3자의 부정사용은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징금 말고 뭔가 제재를 그러니까 말고 다른 뭐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라 뭐 이런 네네. 어떤 가이드를 주면서 무슨 과징금을 매기나요? 아니면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과징금만 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과태료가 있고,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개보위에서 최근에 SKT 8월 말에 1,348억인가요? 뭐 그렇게 이제 부과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네.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900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부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하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해라. 그래서 분명히 이제 돈보다는 뭐 기업에서는 뭐 금전적인 부분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도도 같이 우선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조치를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SKT 사고 때 각 통신사가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KT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원, LG U+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800억, 그리고 뭐 SKT 같은 경우는 뭐 60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그 볼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 내부의 어떤 서버를 관리하는데 이런 비용 그리고 뭐 그 IT 보안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했지만 정말 지금처럼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은 서로가 답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부수적인 부분까지 다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개인이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SKT에서 당신의 정보 이러면서 이 우편물이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얼레벌레 하다가 지금 통신사 옮겨야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서 통신사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네.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거든요. 일단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뭐 유심칩을 교체하면 된다. 가보니까 너 사전에 예약했냐? 예약 안 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약하고 와야 된다. 지금 당장 급하면 이심칩을 바꿔주겠다. 그건 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 가입시켜주겠다. 그건 또 뭐냐? 계속 좀 더 이렇게 디지털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저도 진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 대리점 앞에서 여기 쭉 보니까 한 40명이 이렇게 서 줄 계신 서 거예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가서 저도 들어가서 뭐 한 4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약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예약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그 소비자로서 이용자로서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내가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무선 뭐 이런 그 전파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대화하지 마라, 휴대폰 통화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하지 마라, 그리고 뭐 앉아가지고 뭐 기다릴 때 유튜브 보고 막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소액 결제가 문제가 되면 뭐 한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다른 인증 절차를 통해서 가더라도 2중, 3중에 인증 절차를 거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현재로서는 개인이 딱 뚜렷하게 이거 하면 정말 안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격한 게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진짜 이제 타겟. 재력가들 네, 타겟을 딱 정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알뜰폰을 무단으로 개통해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알뜰폰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마 이제 BTS 전국시 네. 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이게 상당히 간소화돼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는 방법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 전국시도 뭐 그 갖고 계시던 주식이 상당히 많은 양이 다른 데 이체되고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쭉 들여다보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에 의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휴대폰 의존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 인증을 하는데
SMS라든가 휴대폰 점유 인증을 너무 많이 해요.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금융 정보라든가 생활 패턴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도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게 이제 BTS 정국 씨처럼 그 어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트폰을 개통을 하고 그리고 서류를 위조해서 그 개통할 당시에 첨부서를 그렇게 집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알트폰 그 사람 명의로 개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명의로 된 금융 정보에 다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접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뭐 계좌라든가 다른 증권 계좌라 이런 쪽으로 다 이체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폰 개통하는 과정에 어떤 알뜰폰이고 일반 뭐 정상적인 가입자이 이 통신 사업자가 그런 걸 떠나서 고객 확인 의무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대면으로 그 고객 확인할 때는 좀 더 이게 직접적으로 그 뭐 통화를 한다든지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서류가 우리가 원본을 촬영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본을 촬영한 건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근데 원본을 촬영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독을 AI가 한다든지 뭐 이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비대면 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실물을 직접적으로 어떤 봐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 그러면 이런 그 BTS 정국 씨 같은 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웃지 못할 소리로 우리나라 사람들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공 정보 됐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네네. 이 정도 상황에서 국가 단위에서의 정보들은 좀 보안성이 있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 수준인가요? 근데 일단은 국가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뭐 과거에 뭐 한수원 사태도 있었고 거기를 뭐 공격해가지고 마비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특정한 뭐 법원도 해킹을 당해서 네. 어떤 소송 결과가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지키려는 자와 두드리려는 자 쉽게 얘기해서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언제나 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방패 그러니까 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방패도 실제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뭐 마블에서는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뭘로 만들어서 그걸 만들면 강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 물 밑에서는 실제로 해킹 기술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 정보가 누출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보안 체계가 상당히 강화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 디지털 신기술 거기에 플러스 AI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상당히 뭐 이 딥페이크라든가 딥보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어떤 명령을 하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보안이 돼 있다 그래도 물리적인 보안이 돼 있다 그래도 뭐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 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한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안도 그 어떤 해킹 기술 못지않게 상당히 강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통신사 이게 국가 기관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이런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보안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도 공급 대책이 담겨져 있었죠.
네, 대출 규제와 공공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목할 내용은 무엇일지 한성대 일반대학원 권대중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회견 뭐 앞으로 부동산 더 잡겠다, 저는 그렇게 저도 들렸는데. 실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35만 호가 얼만큼인지 시청자분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죠. 연간 27만 호씩 공급하겠다는데 98년도, 99년도 노태우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공급했죠. 그 당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가 1기 신도시인데 모두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의 4배가 훨씬 넘죠. 거의 5배 가까이 4배 이상을 5년 동안에 공급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전 정부도 270만 원 플러스 알파를 계획했지만은 결국에 뭐 몇만 가구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건 서민들에게 좋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이제 그 수요를 억제해서 규제하겠다는 게 좀 가슴 아프지 않나. 서민들이 수요를 억제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한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약간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가슴에 와닿는 얘기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그게 거였을까요? 저도 이제 학교 선생으로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으로서의 1시간이 5,200만 인구에 5,200만 시간이라는 거. 그 정도 열심히 대통령직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마음에 놓이고 또 와서 닿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딱 들었을 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식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주식 쪽에 저희가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 대부분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재테크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그 얘기는 대출도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집값이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가고요. 또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가잖아요. 그 수요 속에는 이제 유동성 자금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또 만족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요로 이렇게 억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근데 서두에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하는 이념 속에는 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택이 자산 가치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 가치로서의 개념으로 바뀔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 시장까지 안 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은 언젠간 기다리면 나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이게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 정책과 또는 뭐 유동성 자금 정책이 있지만은 이 공급 정책은 일관성 있게 계획적, 체계적, 미래 예측 가능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요 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얼어붙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동성 자금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 경제를 이끌어가든 간에 경제가 어렵다고 돈을 푸는 순간 그 돈은 결국에 부동산 쪽으로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에 그 민생자금 15만 원씩 줬잖아요. 개인에게는 15만 원이지만 가게에서는 150, 1,500, 2,000 뭐 이게 1억 5천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은 이자를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시 융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시중에 또 나와요, 이게. 어떤 형태라든 간에. 근데 단지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97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수요 쪽 이야기를 그렇죠. 했던 공급 건 얘기 아닐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이제. 근데 이제 그 97 대책을 보면은 한 4가지, 크게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수도권에 집중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제 옛날에 8.14 대책을 모르는 분들은 왜 수도권만 주택 공급하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이재명 정부의 3번째 정책입니다. 두 번째 정책이 바로 8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이건 지방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6.27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가 이제 도심지 내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여간 뭐 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규제 완화로 따르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승은 결국에 기부 체납 일부가 들어가요. 임대주택 짓게 해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민간 주택 공급을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거는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이제 전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서 택지도 개발하고 주택까지도 짓겠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근데 민간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조금 더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하겠다는 게 이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더라도 지난번에 감독기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예전 후보실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불법 거래나 탈법 거래를 좀 강제로라도 이렇게 규제해서 투기가 일어나는 걸 막겠다. 이건 뭐 집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또 무주택자들뿐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앞에 있는 두 개가 좀 불안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감독이라는 전 얘기를 들었을 때 금융감독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들은 대부분 특히 아파트는 단지가 몇천 세대가 있어도 거래가 한두 개만 되면 그게 가격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개가 거래가 됐을 때 그 가격 이하로 안 파는 인간의 심리가 이게 지금 저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있냐면요. 주식은 오늘도 아침에 올랐다 오후에 빠질 수 있고 그죠. 아침에 빠졌다 오후에 오를 수 있어요. 네. 부동산은 한 번 거래가 되면 그게 낮은 가격이 됩니다. 그죠.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게 그 다음번 거래는 낮은 가격이 돼요. 상승 국면에서는. 근데 하락 국면에서는 그게 이제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짜리가 되면은요. 10억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18억, 19억에도 안 팝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그래프로 그릴 때 X축을 타임라인, Y축을 페이먼트 라인을 보면은 우상향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적으로 돌리겠다,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네. 보통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매 나오거나 이럴 때 급락하는 거 빼고는 부동산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땐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어. 경제가 같이 어려워져야 옛날에 IMF 때처럼 떨어지지 부동산만 폭락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부패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는 땅값 싸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일본 도쿄는 거기는 단독주택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공동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는 땅이 국가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동지구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쌉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전에는 우리보다 더 비쌌죠. 그래서 경제 성장과 또는 국민 소득과 GDP, GNP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오르는 거는 부동산만 오를 수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의지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적 성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내놔야 돼요. 저도 이전에 뭐 대통령 인수를 몇 번 해왔는데 할 때마다 정책을 내놓을 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일단은 그 뭐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 100만 가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개 신도시 3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그걸 임대주택을 질 수 있는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는 일단은 숫자가 확 숫자가 다가오죠. 있어야 이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은 다음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집권 초기지 않으니까 초기잖아요. 예. 집권 초기에 지금 현재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 한번 기다려봐야죠. 착공 건수니까. 근데 착공 건수로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좀 더 앞당겨서 이렇게 주택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겠나. 100%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일단 목표치가 높다는 얘기는 뭐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의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부터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내 그리고 수도권에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방일 수도 있고 서울 시내에서 이제 무주택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더 지방이나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더 공동화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은요 미분양이 나도 주인은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이 2만 7천 가구 정도 되는 게 누구나가 주인은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 미분양이 나서 공실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누군가 주인이 있는데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 2,700만 명이 산다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지방으로 확산시켜서 분산시켜서 만약에 서울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수도권 사람들을 지방으로 보내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제가 오전에도 경기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 강남 사람들은 비싼 집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못 팔아요. 양도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완화해주거나 혜택을 줘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 특히 경기도로 가는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막 50% 감면한다든지 해서 그걸 팔고 나가게 하고 그 자리에는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방으로 또 내려갈 때는 또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지방에 살만한 그 여건이 만들어지려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급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겁니다. 서울 시내의 양극화, 수도권의 양극화, 지방과의 양극화. 이건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부가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얘기고 다 못 풀면 다음 정부 또 풀어 나가야 될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뭐 젊은 친구가 이제 살 수 있다고 하셨지만 LTV 뭐 이런 거 하면은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못 사지 않나요, 강남 집은? 그러니까 누구나가 강남을 선호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릴 땅이 더 없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쓰라는 얘기죠. 그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바로 경기도 또는 수도권을 이렇게 분산하는 정책인데 일단 뭐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수요 분산 정책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기조 자체가 대출 규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오히려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집 사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 특히나 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이게 계실까요? 이제 그 올가을 지금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 봄에도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묶어놓으면 매매 수요가 넘어가야 그 집이 빈 집이 전세 가격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월세나? 이게 못 넘어가니까 물량이 이제 적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지요.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고 또 올려줄 그 보증금을 못 올려주게 되면 보증부 월세, 소위 반전세라는 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월세가 늘어나게 돼요. 지금 월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 월세가 늘어나게 되면 점점 어려워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최후의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거나 장기 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정부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인데 만약에 그 LH가 임대주택만 짓다가 지금 분양주택까지 짓는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솔직히 얘기하면 LH나 이제 이런 데서 지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잘 않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려다 보니까 네. 고급화가 좀 덜 돼서 그래요. 그쵸. 좋은 자재를 못 쓰게 되고 SH나 LH나 GH가 공급하는 거 서울 또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도 쓸만해요. 살만하고. 근데 위치가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은 좋은 자리는 일반 고급 아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서민들은 뭐 그거라도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주 극빈층들에게는 월세를 정부가 일부 대납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 2조 이상에 나가거든요. 청년들에게도 지원하고 또는 뭐 가족이 있는 집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번 97 뭐 부동산 대책이든 뭐 결국에는 부동산은 다 입지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심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결국엔 그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이제 그 도심 그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것도 특히 이제 공공 부지를 개발할 때는 무조건 복합 개발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합 개발도 공공 부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복합 개발을 할 때 지금까지도 한 건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올려주거든요. 건폐율 완화해주고 그럼 올려주는 거에 약 50%를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지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3종 주거 지역이 서울의 250%의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토지가 100평이면 250평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세권 개발하면 750%까지 올라갑니다. 한 500%가 올라가요. 엄청난 수익성이 좋아지죠. 250%를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올라간 500%의 반을.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500%의 중에 250%를 기부 체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250%의 구청이나 시청이 원하는 건물을 지어서 줘야 됩니다. 그럼 실제 그 이익 보는 거는 20, 30%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 없겠네요. 아니, 수익성은 조금이라도 개선은 되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어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그 재건축을 할 때나 재개발할 때 특히 이제 이번에는 임대주택을 먼저 추첨한다 그러죠. 근데 임대주택이 내 단지에 들어오는 거를 아직은 거부하거든요. 내 옆집이 전세나 월세일 땐 괜찮은데 재건축 재개발로 단지를 이룰 때 우리 동네의 임대주택은 싫어하거든요. 이게 상생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이번 정부가 아마 그걸 시도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복합 개발을 하더라도 그 속엔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청소년 시설부터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 요인은 노인입니다, 노인들. 노인들이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지금 많아진 건데 한 40%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로가 그 소통하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바꾸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어려워요. 보니까 우리가 늘 항상 법과 제도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보완점이 좀 더해지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만약에 뭐 노인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상가는 1, 2층이잖아요. 그걸 한 20층 짓는 거예요. 그리고 1, 2, 3층은 상가하고 나머지 노인 주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단지에 자식이 살고 부모가 살아서 상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이나 또는 뭐 조합원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지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만 기본형 건축비의 80% 정도 주고 나머지 땅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 대신에 그만큼 용적을 올려줬잖아요. 근데 임대주택도 똑같은 그 시민이고 국민이고 단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같은 건물 내에서 전세나 월세나 소유자 같이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별도로 띄워놓다 보니까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임대주택에는 거의 맞벌이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주택에는 맞벌이가 한 반 정도 있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방치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돈을 줘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돼야 됩니다. 동사무소 파출소가 지금 현재는 3개, 4개, 2개, 3개가 묶어져서 지구 단위로 경찰서는 지구 땡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그 비어 있는 동사무소 파출소가 작지만은 영어 유아원, 유치원, 방과후 교실로 만들어서 내 동네에 내가 출근하면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겠나. 그러면 좀 분위기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변해해 가야 돼요. 그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보게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포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익을 보장하되 그 추가되는 이익을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에 환원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지 않겠나. 사실은 환경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잖아요. 의식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거든요. 예, 하나부터 10까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 어려운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뭘 저희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PI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을 할 텐데 CPI도 CPI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자사주 매입 금지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유동성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는 고고 위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주목되는 포인트들 살펴볼 테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